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각 지역의 경기도 의원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원용희 경기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새해 첫 도의회도 임시회가 있었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반년 이상 도의원 생활을 쭉 해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소감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도의회에서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 활동하면서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구조도 중앙과 기초자치대 사이에 대개는 또 광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냐 하지만 의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번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고양시 의원으로서 4년간 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양시 같은. 네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예산, 광역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실제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 집행되고 다 정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의 모든 부분에서 접점은 여기 고양시인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깊게 검토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동안 네네. 보면 관례로 보면. 그래서 저 역시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았냐라고 시연하는 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도 제대로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에 와서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그런 중앙정책에서 내려가는 문제들,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실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네. 문제가 있으면 고치려고 해도 되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상임위 얘기를 해보면요. 예. 소속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시잖아요. 예. 어떤 그 분야들을 좀 다루는 곳인지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도시를 이루고 있는 주로 뭐 토지라든지 주택 여러 가지 그거와 맞물려 있는 도시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럼 예를 들면 도시 재생 문제라든지 또 개발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도시와 환경이 붙어 있는데 이제 환경 차원의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물자원 문제, 그다음에 공기, 요즘 특히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산업들까지 예를 들면 뭐 환경을 살리기 위한 뭐 수소차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또 대체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주택 정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이 보시는 경기 주택 정책의 현재 이슈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서울시 최근까지도 서울시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바람에 뭐 전국적으로 난리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아파트 값이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경부축을 따라서 있는 경기도 쪽의 아파트들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택 문제를 자꾸 시장의 문제로 한정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주택 문제,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그것도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쪽에서의 시장 기능은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주택 정책을 이제 시장 기능에 맡겨서 공급 위주의 것만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향후에는 부작용이 더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건 분배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의식주라고 얘기하고 했잖아요. 뭐 지금 먹는 문제 또 옷까지 이렇게 걸친 문제는 웬만큼 어느 정도는 잘 해결이 되는데 유일하게 가계 소득을 많이 깎아먹는 것 가장 크게 깎아먹는 게 주택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줄여줘야만 가계의 살림이 나아지고 소득이 온전히 좀 늘어도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택 문제는 시장에 그냥 맡겨두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계속 맡겨놓으면 이런 실패한 정책이 계속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분배 정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는 이제 삶의 기본이다라는 개념으로서 가계 비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방금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이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소득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본소득 이슈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에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기술력이 계속 고도로 발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700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새로 생기는 거 한 200만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200만 개가 결국 누구가 채우겠습니까? 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젊은 친구들,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채워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 700만 명이 드는 것들은 저희 같은 이제 노령화 단계로 접어드는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실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일자리 정책으로 자꾸 메꾸려고 한다고 한 것도, 그러니까 공공 재정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차라리 전달 체계 자체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럼 직접 전달 체계로 가져가자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차라리 일종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기본소득을 주면 오히려 시장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것들은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적 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다른 노동 수입이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게 없어지는 식의 네네. 그런 선택적 복지를 가지고 사회 안전망이라고만 얘기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일거에 한꺼번에 바꾸자 하면 재원에서부터 지금 반발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이제 좀 더 확대하는 정책을 네. 한번 시범하겠다고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벌써 지금 받는 말이 많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분명한 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직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본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토론과 대안 정책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정책적으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면 덕양구 출신이시니까 예.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그 뉴타운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희 고양시장님의 몫이 너무너무 크고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대도시의 위상을 받습니다. 적용을.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도도 아니고 고양시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많은 것들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건 뉴타운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들은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고요. 뉴타운 사업 자체가 조합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이 해야 될 도로, 학교, 또 공원 이런 것들을 사실 조합에 다 떠넘겨 놨거든요. 그러고서 용적률을 좀 높여주면서 그걸 더 팔아서 그 비용으로 이걸 다 하라는 건데, 조합원들이 자기 소유의 집에 대해서 재건축하는 비용만 내면 돼야지 도로, 공원, 학교까지 이거는 지자체나 정부가 부담해야 될 사안인 거죠. 그래야 이 몸이 가벼워지고 몸집이 가벼워지고 그래야 추진도 빨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노후 아파트들에 대해서. 네. 근데 그분들 대개 8천에서 1억 한 가구당 8천에서 1억 정도. 그럼 충분히 자기 건축비 정도 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도 해달라고 난리죠. 근데 오히려 과천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순환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양시도 이제는 좀 뉴타운을 다 해제하고 이렇게 소규모 방식으로 개발을 가로정비라든지 지역 특색에 맞게 소규모로 개발 정책을 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신데요. 네. 가장 시급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사실은 좀 안타깝다고 보는 게 장애인 정책의 어젠다로 끝나요. 각 유형별 장애인들이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이 서로 자기가 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떤 부류의 장애인들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할 때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그 분석 기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 장애 파트, 어느 파트를 먼저 1순위. 이건 실태 조사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정책에 과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개선을 하고 정책 집행의 의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다른 정책들도 아마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많이 그래도 용역하고 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내려고 하는데 네. 장애인 정책은 아직도 주먹구구다라는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실질적인 우선순위 뭐 예.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예. 이런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것에 말씀이시죠? 의해서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죠.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년 안에는 뭐 적어도 내가 속한 저 같은 경우도 지체 장애인인데 뭐 지체 장애인들은 언제까지면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의원 임기 4년이잖아요. 이 임기 동안에 꼭 이것만큼은 내가 해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요. 주택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하고 더불어서 가계소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논리에 움직이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환매 조건부라는 제도를 합니다. 비춰서 우리 걸로 들여다보면 경기도시공사가 그런 택지 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한 20% 저렴하게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장에 2년 뒤에 전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경기도시공사에만 다시 되팔아야 됩니다. 예전 가격으로. 20년을 살던 30년을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살 때 가격으로 되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왜 공공이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일반 민간에게 주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느냐. 예전에는 그것이 먹혔을지 모르지 이제부터는 이제 시각을 바꾸고 자 공공이 강제 수용해서 저렴하게 얻은 토지는 끝까지 공공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은 집들도 공공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을.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래서 환매주거라는 분양주택을 쓰는 거고 한편으로 임대주택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양질의 네. 고급 임대주택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년이나 10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들 때문에 최근 성남 판교 지역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분양가로 할 거냐, 현재 시세로 할 거냐 가지고 서로 결국은 그 이윤을 놓고 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5년, 10년짜리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 없애야 되겠죠, 이제는. 그 주택 정책에 가장 아무래도 힘을 쏟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경기도 의원으로서 작게나마 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